자,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은 코너일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경제 전문가? 요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오건영 부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는 드리지만 단가가 안 맞았을 텐데. 별 말씀이요.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심 잡아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자리하셨는데, 자, 타이틀은 제하로 나간 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 분산 투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자, 이제 곧 다가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2월치.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 물가 하락이 좀 더뎌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둔화되는 부분이. 네,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AEA에서도 그 보스틱이라고요. 그 애틀랜타 여는 그 총재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을 확인한 건 맞는 것 같다. 이제 고점이라는 게 지난해 6월 달에 9.1%를 기록했었는데요. 그게 현재 7.1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6%대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해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은 꺾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간 다음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2%가 목표치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는 속도도 똑같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점을 받던 학생이 20점을 받는 거하고 90점 받는 학생이 100점 받는 게 같냐 이제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4%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스티키한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해결이 안 되는 인플레이션인데 고착화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 같은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최근에는 상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들보다는 임금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향으로 전환됐다. 하향 전환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려가는 속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마일드한 리세션? 그런 용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자, 40년 만에 만난 인플레이션,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주제를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난 40년 사이에도 몇 번 나타난 적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전환된다는 시그널만 나오자마자 무슨 눈사람 녹는 것처럼 싹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 기준인 2%를 넘어선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21년도 3월 달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공급망의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이게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산유량에 있어서도 크게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은 과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거보다 탄탄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지난 40년간은 만나보지 못했던 4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형태의 강한 인플레이션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색상이 좀 그 색채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금리 정책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책 금리가 미국은 4.5%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5% 이상은 만들어 놔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는 언급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대를 하는데 어떤 점들을 바라보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 9월 달, 10월 달에 영란은행 같은 경우 영국 중앙은행은 긴축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되려 양적 완화를 했었던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세금도 깎아주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만약 강해졌었을 때는 물가고 성장이고 다 던지고 일단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투입이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준이 앞뒤 안 가리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부채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금리를 되려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준도 금리 인하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연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처럼 그렇게 강하게 시장을 뒤흔드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꽤 길게 긴축을 하려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표들이 보통 연준의 표현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요. 네. 뭐 수치를 보고 판단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조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분산 투자를 많이 말씀하셨고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이거를 이행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큰 컨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쏠림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은 약한 고리부터 먼저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되려 덜 떨어지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들도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볼 수 있냐면 작년도 11월 달에 다른 시장이 다 무너질 때 네. 빅테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도 안전할 수 있어. 금리가 올라도 안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펀더멘탈이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몰리게 되면서 이게 되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니까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거품이 좀 끼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갔었죠.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펀드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최근에 국제유가를 보면 70불 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보면서 쏠림으로 따라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매크로 환경이 지금처럼 빠르게 바뀔 때 초보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여러 개 자산을 깔아놓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반영하게 길목을 잡고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분산 투자의 컨셉의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노력해갖고 좀 접근하실 수 있고 용이한 그리고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될 텐데 네네. 아직까지는 상품의 이해도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변하는 시장이 오겠죠. 네네. 자, 어제 또 월드뱅크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90%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많이 높은데요. 네네. 그것들은 이제 이 가격의 반영이 프라이싱이 됐는지는 명확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은 선행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겨오는 거죠. 한 네. 6개월 후에 뭐 성장률이 1.7%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을 이미 반영했다라면은 네네. 주가가 바텀업이라는 것을 해서 좀 반등을 지금 강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주식이 과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네.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올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건데 네. 저 역시도 마일드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그 정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 전개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침체의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오롯이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시장의 일정 부분은 투영이 돼 있다라는 점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제 시장이 이제 주가라는 걸 참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되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주식 시장에 좋다라기보다는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유동성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반복 학습을 통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만큼은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력이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과거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써주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또 한번 얘기하는 건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돈을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기대감들이 갖고 있으면서 먼저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대감들을 맨 밑에부터 위까지 다 이제 향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로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 네,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붙는 얘기가 도비시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건영 부부장은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이게 마지막일지는 아직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속단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빅스텝이나 이런 쪽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지만 빅스텝처럼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건 현재는 환율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이 돼 있다 보면 수입 물가 올라가는 두려움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계부채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0.25% 인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여전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를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한 5% 정도 되고 올해 말 정도면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5%가 넘는 물가에 대해서 계속 그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종착점이다라고 성급하게 신호를 주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이 속된 말로 철삭거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자, 연준에서도 계속 선긋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주식시장이 지난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이후에는 상당히 불리시하고 강했던 시장인데 그 이후에 이 하락장을 1년여 동안 겪다 보니까 지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보다는 그냥 따박따박 주는 예금금리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속 편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왕왕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예금에만 넣어 놓으셔서도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금리가 지금처럼 영원히 좋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때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참 이 시장을 떠나 있다 보면은 이 감이라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누적된 스터디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예금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금금리가 높으면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주식시장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그만큼의 큰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주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더 키워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네 글자로 말하면 저가 매수라는 게 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것들보다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기대감도 반영을 해서 약간의 부분이라도 주식시장과 예금을 같이 이제 좀 병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분산 투자의 키워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원고에는 이제 다 끝났는데 최근에 보면 금 시세가 조금 들썩거리면서 금에 대한 주목을 올 한 해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분산 투자를 오늘 얘기하셨는데 주식 채권 접근은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소액 채권도 있긴 합니다만 안 그러면 그냥 금리를 취하는 은행 예금 이런 안정성 자산 그 이외에 이제 뭐 실물 자산은 부동산이나 뭐 금까지도 실물 자산으로 친다 치면은 금에 대한 전망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금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금은 달러하고 이 반대편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달러라는 거는 뭘 갖고 움직이냐면 미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성장을 갖고 움직입니다. 미국의 성장이 강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마찬가지로 늡니다.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언제 줄어들게 되냐면 미국의 성장이 주춤해지고 미국의 금리가 이걸 따라서 내려가게 됐을 때는 달러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금이 강세를 보이게 되죠. 시소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금을 투자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의 성장이 피크아웃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로 현실화되는지 이때가 이제 금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이 시점이 그래도 언젠간 찾아올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성장이 이제 둔화되지 않겠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 이걸 보는 건데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형태의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분산 투자 일부로서 담아놓는 거는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종목을 여쭤보는 거는 결례인 것 같아서. 자, 오늘 백전무패 코너는 분산 투자에 대한 현재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주신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부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